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센터에서 간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간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간암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간암이라고 하면 환자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후도 안 좋고 치료도 안 좋은 암이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예후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들을 소개하고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들의 그런 증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암이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암이란 것은 간에 생긴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종양은 양성 종양,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 악성 종양은 이제 공격성을 띠는 암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간에 생긴 악성 종양은 크게 원발성 간암과 변이성 간암으로 구분을 합니다. 변이성 간암은 다른 장기에서 시작이 돼서 간으로 전이가 된 암을 의미를 하고요. 간은 워낙에 혈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 폐, 유방, 췌장, 위 같은 장기에서 시작된 암들이 많이 전이가 되는 대표적인 장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이가 된 암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이된 병변이 한 개나 두 개인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간암은 간에서 처음 시작돼서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간세포에서 시작한 간세포암, 그리고 간내에 있는 담도세포에서 시작한 간내 담관암이 있고요. 그 외에 흔하지 않은 종양으로 이제 간모세포종이나 혈관 육종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간세포암이 전체 연발성 간암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간세포암을 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주로 간세포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다음에서 이제 간암이라고 하면 거의 간세포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암은 왜 걸릴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적인 간 손상이 누적되면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술처럼 이렇게 간에 만성적으로 손상이 일으키게 되면은 간세포가 손상이 되고 증식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간 조직 주변으로 여러 가지 섬유화 물질들이 침착되면서 간암이 잘 발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간 세포들이 암 세포로 변환이 되게 되고, 초기에는 분화가 잘 된 암 세포가 점차 분화가 나빠지면서 점차 공격성을 띠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암은 누가 걸리는지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제 간암의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간암의 고위험군은 비형 간염, 만성 C형 간염과 같이 만성적인 바이러스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어떤 원인이든지 그 만성 간 질환에 의해서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특히 간암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껍게 표시한 만성 비형 간염이라든지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경변증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간암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간경변증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특히 간암이 잘 걸리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간암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비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비형 간염이 걸려 있지 않으신 분인데 항체가 없다고 하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미 비형 간염이 걸려서 있어서 만성 비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의 진행을 상당수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형 간염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시겠고요.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C형 간염에 걸려 있는 환자와 함께 그런 주사를 공유해서 뭐 마약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오염되어 있는 침이나 바늘을 통해서 이제 피부에 찔리게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돼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C형 간염이 이제 치료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면
거의 98% 이상 치료가 될 정도로 좋은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관념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알코올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일반적으로 지방간이라고 하죠.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하면 체중 감량이나 혹은 생활 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 이제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하게 표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원두 커피 하루에 두세 잔 원두 커피를 드시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설탕이나 크림 같은 것을 첨가하지 않고 이제 블랙으로 드시는 때 이제 간암의 발생을 이제 많이 감소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간세포암이 잘 걸리는 고위험군은 이제 감시 검사를 6 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비형간염이나 만성 치형간염이 있거나 혹은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은 간 초음파 검사나 혈액에서 이제 간암 표지자라고 하는 갈파 태아 단백 검사를 통해서 6 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은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암의 진단은 만약에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즉 뭐 비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증이 없는 환자분인 경우에 간암이 의심된다고 하면 초음파를 보고 이제 바늘을 찔러서 간 조직 검사를 해서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간 세포암 중에 고위험군에서 간암에 합당한 소견이 CT나 MRI에서 관찰된다고 하면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CT나 MRI에서도 간암의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전신 치료, 뭐 면역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이나 그런 데 나중에 예후에 판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단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간암의 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의 병기는 간암의 크기, 개수, 혈관 침범 여부, 그다음에 림프절이나 간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른 암과 비슷한 병기 시스템이 있고요. 또한 바르셀로나 병기라고 해서 간암의 종양의 크기, 개수, 위치 그리고 혈관 침범 여부, 전이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또한 이제 간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 인자 중에 하나가 간 기능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느냐인데요. 이런 간 기능까지 고려를 하여서 나타내는 병기가 이 바르셀로나 병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이런 바르셀로나 병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간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기는 한데요. 이제 간암의 치료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분야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최근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내과 의사 혼자서 이런 것을 모든 발전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렇고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 주일에 한 번 간암으로 새로 진단받거나 아니면 치료 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분을 모시고 저와 같은 내과 의사 그리고 진단을 위한 영상의학과 교수님과 병리과 교수님, 그리고 수술을 하시는 외과 교수님, 그다음에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교수님,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 그리고 요즘 방사선 색전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부학과 교수님까지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환자분과 함께 최선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고 또한 환자분도 이제 본인이 어떤 치료를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논의를 한 이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치료 스케줄까지 결정을 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 절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라고 하죠. 이제
근치적 치료법, 완치를 기대하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지만 병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겠고요. 또한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 경변증을 가지고 있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간 경변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수술 후에 간이 잘 회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기능 평가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수술을 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고 간을 꺼내는 간암을 꺼내는 그런 치료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정말 조금만 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시면 이제 입원 기간도 짧고 합병증 발생도 줄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에도 더욱더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잘 수술 전에 잘 간 기능을 잘 평가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간 절제 후에 사망률은 1 에서 3%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간암은 워낙에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5년 재발률이 43.7 에서 77% 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 절제술로 치료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 의해서 간암이 발생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오신 거는 딸꾹질이 너무 심하고 이제 멈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CT를 한번 찍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간의 우측 간에 이렇게 굉장히 15cm 이상의 큰 종양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CT를 찍을 때는 좌우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우측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양이 발견되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스케줄을 잡아서 수술을 해서 오른쪽 간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환자분은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간 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왼쪽 간이 잘 크기가 자라서 기능도 잘하고 환자분은 현재까지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개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만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한다고 되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흉터도 많이 안 남고 이제 회복도 빨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 이식입니다. 간 이식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가 있고요. 기저 간 경변증, 상태가 나빠진 간 경변증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새로운 간으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이 주지 않는 경우에 이식을 공유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기증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증자는 굉장히 부족하고 간암뿐만 아니라 간 경변증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간 이식을 받기에는 이제 통해서 간 이식을 받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간암 자체가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간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환자분에게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분이 더 빨리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된 병기에는 시행이 어려워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간 이식을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간 이식을 하기 전에 다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먼저 치료를 해서 병기를 낮춘 이후에 간 이식을 진행해서 이제 치료 성과도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기저 간경변까지 완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4년 생존율 75%, 무병 생존율이 83%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 이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로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셨는데요. 이제 비형 간염과 간 경변증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오신 건 배가 불러오고 열이 난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CT를 찍었을 때 간이 정상보다 많이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고요. 간 주변과 배 복강 내 전체적으로 까맣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전체 다 복수인데요. 이제 복수가 많이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중에 복수 천자를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 복수 안에서 균이 자라고 있는 복막염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복수와 이제 복막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간에 CT상에서 이상이 소견이 보여서 MRI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MRI 상에서 크기가 작지만 작은 두 개의 한 1cm 정도 되는 크기의 간 세포 함종 두 개가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운 좋게도 이제 기증자를 통해서 간 이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 이식을 통해서 간 이식을 받은 이후에 이제 간이 정상적으로 잘 위치를 하였고 모양도 좋고요. 주변에 아까 보였던 복수도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환자분은 간암도 완치되고 간 기능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은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간 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개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간을 상당히 크게 떼내서 이제 기증자 환자분에게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간 이식을 하는 기증자에게도 수술을 할 때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서 간을 손상 없이 떼어내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제왕 절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배 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때 이런 경우에 이제 흉터가 잘 보이지 않고 잘 아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간을 떼낸 이후에 요 아래쪽에 절개를 하여서 여기로 간을 꺼내기 때문에 기증자분도 훨씬 부담이 덜한 그런 수술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술은 종양 내에 전극을 삽입하여서 고주파를 일으키고 여기에 종양 조직을 가열을 통해서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분은 뭐 수술처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제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시술이 간편하고 주변 간 조직 손상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침을 찔러서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데요. 5년 생존율은 83.7에서 85.1%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출혈, 통증, 감염 등, 그리고 종양이 이제 시술 과정에서 퍼질 수 있다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합병증은 5% 이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수술처럼 이제 깨끗하게 떼내는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나서도 그 시술한 위치 주변으로 재발하는 국소 재발률이 38.2% 정도로 수술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6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비형 간염이 있지만 잘 관리를 받지 않고 계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오신 거는 면 색깔이 시커멓게 나오는 흑색 변이 보인다고 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이제 간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변 색깔이 까맣게 나오면 식도나 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것이 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색이 시커멓게 변성이 되어서 이제 흑색 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위내시경을 보았습니다. 위내시경을 보았을 때 이미 약물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피는 없었는데,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벽 위로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서 보이는 위정맥류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정맥류가 보일 때는 여기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시 출혈이 발생하면 정말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시술을 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가 났다가 아문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내시경으로 여기다 약물 찔러 가지고 약물을 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좋아져서 이제 중재 시술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혈관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내부에서 약물로 치료를 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시술을 통해서 정맥류 치료를 안전하게 잘 마쳤는데요. 이 환자분을 MRI를 찍어 보았더니 MRI에서 좌측 간에 2cm 정도 되는 크기의 간암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정맥류 출혈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제 간 경변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만 이 환자분은 이제 위치가 간의 표면에 있고 초음파로도 잘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고주파 열 치료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침을 이렇게 암에다 타겟팅을 하여서 고주파 열 치료를 하였고요. 치료 후에 시행한 CT에서 주변부까지 충분하게 잘 소작이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어 있고요. 이분은 현재 약 한 8년 정도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에게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방법이고요. 이제 간 내부에 이제 종양이 있을 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암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암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혈관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끌어오는 그런 혈관을 영양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영양동맥은 간 동맥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동맥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허벅지 사타구니 쪽을 만져보면 통통 튀는 대퇴혈관이 있는데요. 그 대퇴혈관을 통해서 이 간암을 먹여 살리는 영양동맥을 찾고요. 이 영양동맥을 통해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방법입니다. 5년 생존율이 32.4%로 이제 아무래도 좀 진행된 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의 예후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비교적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물을 투입하고 혈관 공급을 차단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간 조직도 조금 손상이 올 수가 있고요. 이런 암세포가 빠르게 괴사가 되면서 열이 난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종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런 부작용 혹은 합병증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왼쪽 간에 보이는 간암에 예, 색전술을 시행하게 되면 약제가 잘 컴팩트하게 들어가서 치료가 잘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 기존에 하던 색전술은 이제 환자가 뭐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종양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거나 하면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에게 좀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제 혈관을 직접적으로 막는 이런 일반 색전술도 여전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것 대신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운반하는 미세구를 영양동맥을 통해서 종양에 주입하는 경동맥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색전술과 이제 생존율과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이나 구토, 통증과 같은 색전 후 증후군이 굉장히 적어서 종양 크기가 크거나 고령의 환자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은 이제 완전하게 보험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든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이제 방사선 색전술을 하기 전에 이게 색전술 시술이 가능한지 사전 검사를 해야 돼서 이제 조금 더 번거로울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운반하는 미세구가 폐 쪽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방사선 폐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라도 사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실제 환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88세 환자였고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 의해서 간암이 발생하신 분입니다. 우상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 시술 전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13cm 정도 되는 크기의 큰 간암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일단 연세도 많으셨고 고혈압, 당뇨, 심부전,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연세나 이런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색전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치료 전에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알파 테아 단백이 정상치가 10 미만인데 1101까지 상승되어 있어서 굉장히 암에 그런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술하고 나서 환자분은 뭐 거의 거의 합병증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시술을 받으셨고요. 시술 후 시행한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기 자체도 거의 5cm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안에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이것은 거의 암세포가 거의 다 개사가 되어서 남아있는 암세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간암 표지자도 1100에서 8.5로 정상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하고 나서 이제 절비성 비대증으로 조금 더 소변 보시는 문제로 좀 고생도 하셨고, 이제 이후에 대장에서 또 종양이 발생이 되어서 굉장히 이 그 진행된 종양이 또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수술하기는 또 어려운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데 다소 고생을 하였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비침습적으로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여서 환자분을 잘 치료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체외 방사선 치료입니다. 간세포 함정에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현재는 뭐 국소 치료가 어렵거나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이제 단독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색전술이나 전신 치료와 함께 병행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암성 통증 등 종양에 의한 증상 완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간암이 주요 혈관을 침범하거나 전이가 있어서 국소 치료가 어려운 경우, 혹은 국소 치료를 여러 번 했지만 이런 국소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간세포암의 경우에 전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치료 약제로는 면역 치료나 사계 치료 약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면역 치료를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현재 보험이 되는 약제는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이라는 면역 항암제와 이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제 두 가지 조합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임핀지와 이미도라는 면역 항암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제가 이제 승인이 되어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아직은 보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치료가 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료 효과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임핀지와 이미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치료를 적절하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5.5% 정도 보이고 있고요. 암의 종양의 크기가 30% 이하로 30% 이상 줄어드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부분 반응이라고 하는데, 부분 반응도 21.8%입니다. 사실 과거의 타겟 치료로 치료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치료 반응 결과이고요. 특히 간혹 가다가 정말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런 분이 치료가 될까 싶은 분들도 완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치료하는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바이스주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 그 혈관 생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다소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간염이나 폐렴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종종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 환자는 82세 남자 환자였고요. 알코올 간 질환에 의해서 간암이 발생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12cm 크기를 가진 이제 간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치료 전에 종양 표지자 알파 테아담백도 2442로 굉장히 크게 상승되어 있는 분이셨는데요. 처음에는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열심히 설득을 하여서 이제 이 환자분은 이제 혈관도 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침범한 부분에 먼저 방사선 치료를 하자고 설득을 하여서 환자분은 치료를 받으셨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컨디션이 다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특히 또 환자분의 가족분들도 굉장히 치료에 적극적이셔서 열심히 같이 설득을 하여서 환자분이 다행히 치료를 수락을 하셔서 면역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면역 항암 치료 6회 치료하고 나서 종양 크기 자체는 12cm에서 8cm 정도로 이제 뭐 크기 자체는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들은 거의 다 괴사가 되었고 괴사가 되어서 이런 공기도 보이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어 있었고 특히 종양 표지자인 알파 태아 단백도 2442에서 14.2로 거의 정상 근처까지 회복이 되었고 환자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저와 환자분 가족 모두 행복해하면서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이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저희 아무래도 이제 간암에 걸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보조식품을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추천을 받고 이제 드셔도 되냐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제가 직접 치료를 한 케이스는 아니었고 제가 외국 환자분을 이제 좀 자문을 요청받아서 이제 설명을 이제 그런 봤던 케이스인데요. 진행성 간암으로 이제 렌바티닙이라는 타겟 치료제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 친척분들이 여러 가지 약제들을 먹어보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드시고 나서 황달도 발생하고 간 기능이 급속히 떨어져서 이제 기존에 드시던 이제 항암제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중단하고 나서 이제 간 기능이 다소 회복이 되긴 했지만 이러면 여전히 간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간암이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되겠죠. 때문에 뭐 달인물이라든지 뭐 상황버섯 그리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약재들 그런 경우에는 을 추천받아서 드시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도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암 치료 방법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발달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단독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병합하면서 환자에게 더욱 더 좋은 예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저 같은 내과 의사 전문가 혼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서 이제 각과의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다학제 진료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다학제 진료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암은 대부분 원인 질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술을 마시는 분은 금주,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원인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간암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간암은 워낙 재발이 잘 되는 암이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워낙 잘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시지 말고 다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잘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강의 자체는 마치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욘디 게시판을 통해서 먼저 사전 질문하신 내용인데 간암이랑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복용 전에는 이제 간 수치가 감마 GTP겠죠? 예, 이게 정상이었는데 2년 전 복용 후부터는 간 수치가 올라가서 스타틴이 없는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러면 간 수치는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다시 올라갔다고 하셨네요. 아토르바스타틴이라는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다시 복용하면 다시 AST와 ALT가 올라가고 초음파를 했는데 지방간이 의심 소견이 보인다고 해서 레코비정이라는 간 치료제를 처방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간 치료제를 꼭 복용해야 하는지 만성 간염 치료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약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에도 그런 약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 이제 모든 약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약이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스타틴 같이 이제 만성적으로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약제 같은 경우에 약이 만성적으로 장기적간 복용해야 되는 약인데 스타틴은 이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 AST, ALT와 같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스타틴 말고 다른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효과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스타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스타틴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계열의 스타틴을 좀 더 사용해서 이제 환자의 간 수치를 좀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스타틴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지방간도 환자분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워낙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간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은 지방간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체중도 좀 빼시고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 운동도 같이 하시고 이제 먹는 것 중에선 단 것,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쌀로 되어 있는 쌀밥 등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제 약제를 조절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장약이라고 일반적으로 간장약이라고 하는 이런 약제들은 어찌 보면은 약간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는 약이지 그것 자체가 이제 간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드시는 것이 이제 만성 간염 그 약제에 의한 간 손상을 에도 뭐 약간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이제 그런 또한 이거 드신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약을 복용할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콜레스테롤 그 스타틴 계열의 약제들도 이제 뭐 약제를 변경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40대 중반 남자분이시고요. 요새 회사 일을 하면 예전과 다르게 많이 피로하시다고 하셨네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소화가 안 되는지 오른쪽 갈비뼈 안쪽이 아프고요. 피곤한 날에는 피가 섞였는지 소변이 갈색이라고 하십니다. 피곤은 간 때문이라든지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일단 피곤은 간 때문이라는 이제 뭐 유명 제약 회사의 광고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피곤은 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만성적인 피곤이 간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상복부의 그 오른쪽 갈비뼈 안쪽이 아프다는 것은 이제 간 질환이 있을 때도 아플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간 때문에 아프려면 사실 뭐 간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여야 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갈비뼈 안쪽이 아픈 경우에는 담낭이나 담도 그리고 또한 근육 때문에도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소변이 갈색인 경우도 이제 간 질환 때문일 수도 있고 담도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에 좀 염증이 있을 때도 그렇게 저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홍하연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체 장기 중에서 간이 유일하게 손상이 되어도 재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러면 간암 환자들도 사실상 다 회복이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간은 정말 재생이 잘 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뭐 잘 회복이 되고요. 특히 급성 간염, 뭐 A형 간염이라든지 E형 간염 혹은 약제에 의한 급성 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간염이 굉장히 심하게 온 경우에도 빠르게 회복이 되어 그 원인 질환만 잘 관리가 된다고 하면 빠르게 회복이 돼서 이제 거의 정상간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만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만성 간 질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만성적으로 간 손상이 있으면 정상 간 조직을 섬유화 물질들이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이렇게 섬유화가 진행이 되거나 혹은 간경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재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간암 환자분들은 간경화 그리고 적어도 간섬유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케이스처럼 이제 그런 간경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을 제거하고 나면 남아있는 간이 필요에 따라서 잘 재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이 다 재생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음은 김민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몸집이 있는 편인데요. 감마 GTP인가 그 수치도 높게 나왔고요. 지방간인 것 같은데 간에 지방이 끼면 왜 암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네. 예, 많이 몸집이 있어서 몸 전체적으로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간에도 지방간이 많이 있고요. 이제 감마 GTP는 사실은 지방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감마 GTP는 술이나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지가 않는다고 하면 감마 GTP 단독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아주 뭐 그렇게 크게 병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방간인의 왜 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지방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독성 자체가 그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세포 변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제 지방 간염이 심하게 발생하면은 이제 주변 미세 환경의 변화가 되면서 그 암세포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암 확률이 높아진다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도 님은 남편이 63 세신데요. 비형 간염 항체 형성이 매번 안 돼요. 이젠 예방 접종을 안 하는데 제 남편처럼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예방 접종을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항체 생성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약독화된 그런 항원 표면 항원 물질들을 체내에 주입하여서 그것이 면역 세포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이것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반응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하셔도 이제 항체가 잘 생성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보건의료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추가 접종을 하는 정도만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 생성이 잘 안 되면은 굳이 추가적인 예방 접종을 권고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형 간염도 결국에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기 같은 것들로 잘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하연 님은 이제 님이 이제 간염 보균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주 질문을 주셨고요. 친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보통 간염은 모기로 유전이 된다던데 엄마가 간염이 있지도 않고 저도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을 맞았더라고요. 20 대가 되었고 나서 간암 검진을 해 보니 비형 간염 항체 없음 이렇게 떠서 너무 놀랐어요. 할아버지의 간암 유전자를 물려받은 걸까요? 아,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아마 비형 간염이 있 근데 친할아버지가 간염이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된 거군요. 일단 항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간암 유전자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그 모계 유전이라는 것은 이제 비형 간염이 보통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계 유전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유전이라기보다는 감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것이 모계를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했을 때 비형 항체가 없으면 예방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섬섬옥수 님이 A형, B형 이렇게 두 가지 간염 예방 접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은 간염 예방 접종이 필수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간염 예방 접종을 하면 간경화나 간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A형 간염이랑 B형 간염은 조금 다릅니다. A형 간염은 만성 간염을 일으키지 않고 급성 간염만 일으키는데 급성 간염이 굉장히 심하게 오셔서 이것 자체로 사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급성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예방 접종이 필수인 것이고요. B형 간염은 뭐 급성 간염, 만성 간염 다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시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스노클링 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대학병원 간암 검사 후 6주가 지났습니다. 조직 검사 후 외래까지 2주 더 기다리라고 하셨고 간암은 맞는데 확정 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암이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라 밥도 못 드시고 통증을 느끼는데 대학병원 응급실도 엄청 기다린다고 하시네요.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요청하면 조직 검사가 빨리 나오시기도 하나요?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겠네요. 살도 점점 빠지고 복수 찹니다. 마냥 2 주를 기다리는 게 맞는지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신데요. 이거는 제가 이게 섣불리 제가 그 병원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조직 검사하고 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이제 아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의정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기다리시는 것이 너무 길어지신다고 하면 뭐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또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날이 좋은 날님은 지인분이 간암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다행히 초기라고 합니다. 원래 간이 안 좋으셔서 간 검사를 반년에 한 번씩은 받으셨는데요. 이번에 검사할 때 간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초기에 찾으면 그래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 네. 예, 간 기능이 양호하시고 초기에 발견되셨다고 하면은 발견되었고 수술을 하시면 굉장히 초기에 발견되셨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시면 아마 빠르게 회복되실 겁니다. 회복되시고 다만 그렇게 아무리 초기라고 하더라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정기적으로 잘 추적 관찰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승현 님께서 "복부 초음파로 간이 괜찮다 했는데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게 복부 초음파가 간에 간암의 이제 1차 검사로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초음파로 간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오히려 간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전체적으로 간암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복부 초음파로 간이 괜찮았다고 하지만 간암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뭐 어차피 6개월의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많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CT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로마유 님께서 제가 B형 독감이네요. B형 독감이 걸렸는데 인터넷 검진 사이트에서 B형 독감이 간경변증 간암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B형 독감이라고 하면은 독감이고요. 독감 바이러스는 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구로마유 님께서 B형 독감인지 B형 간염인지 정확히 어느 것이 걸렸다고 하는 건지 말씀을 정확하지가 않아서 B형 독감이라고 하면은 간 질환과 상관없고요. B형 간염이라고 하면은 간암, 간경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방문하셔야겠습니다. 김민 님이 간암 검사를 위해서 건강 검진 받을 때 뭘 추가로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검사 받을 적정한 나이는 언제인가요? 30대 후반인데 지금 받아도 될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간암을 검사할 땐 이제 간암에 고위험군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40대 정도의 검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대가 되시면 검사를 하는 것이 한 번쯤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30대 후반이시면 지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셔야 될 검사는 뭐 초음파인데 요즘에는 건강검진 하실 때 초음파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검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피로님께서 당뇨병 심하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데 아직 간에 큰 이상 소견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초음파를 해보진 않았고 한 달 전 술을 6개월 동안 금주한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정화혈색소만 10일 정도고 간 수치들은 큰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주하다가 일주일 전부터 폭음을 시작했는데 간 경변증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지방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나요? 간암도 간 경변증을 안 거치고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바로 암으로 될 수가 있나요? 아, 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술 때문에 지방간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뭐 환자분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간경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알코올 지방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술만 마시는 경우에는 이제 지방간 없이도 이제 간경변 중간 단계에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검사가 안 된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그렇게 간경변이 많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간경변을 거치고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 지방간은 술을 금주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지방간이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예 검진을 앞두시고 이제 빠르게 금주를 하시고 예 검진 때 괜찮다고 하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다시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병 질환을 이제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기 오래 많은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나중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나중에 댓글을 보고 또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